교수님 연구실 소속 박사과정 배성수라고 하고요. 헬스케어 인공지능 쪽 연구를 하고 있고, 이제 주로 하는 도메인은 자연어 처리 쪽 하고 있고요. 그리고 최근에는 이것저것 비전이나 여러 가지 좀 것들을 좀 시도를 하고 있고, 궁금하신 게 꼭 트랜스포머 관련된 질문이 아니어도 최근 AI 관점에서 생성 모델이 워낙 핫한 게 이제 크게 두 가지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챗GPT나 아니면은 스테이블 디퓨전 같은 모델들에 대해서 좀 궁금하신 점 있으면 언제든지 편하게 얘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준비한 자료는 지금 요 URL 링크로 들어가시면은 이제 확인하실 수 있을 것 같아서 이걸로 지금 들어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그 주소를 접속을 다 하신 걸로 일단은 가정을 하고 이제 트랜스포머 실습을 시작할 건데요. 제가 준비한 자료는 기본적으로 어댑테이드 트랜스포머라는 되게 유명한 구글에 떠돌아다니는 자료가 있는데 하버드 NLP에서 만든 트랜스포머 페이퍼 자체를 재구현하는 이제 주피터 노트북이 2019년도나 18년도에 나왔었는데 그게 이제 2022년도 버전의 최근 파이토치나 이런 문법들을 좀 활용해서 나온 자료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자료를 최대한 활용을 했고요. 그 대신에 이제 그 순서 배치는 조금 다를 수 있고요. 그리고 원래 자료는 영어로 되어 있는데 그래도 이 어떤 춘계 챗GPT를 활용한 인공지능 코딩 인문과 활용이다 보니까 챗GPT를 활용해서 번역을 일단은 다 돌려놨습니다. 그래서 되게 어색한 부분이 꽤 많을 거고요. 다만 이제 굉장히 설명문에 가까운 어떤 문장들이다 보니까 한국어의 그런 특징들이 엄청 잘 뭔가 필요한 문장들이 아니다 보니까 어느 정도는 또 그 문제 없이 번역되는 경우도 많은데 그 부분을 좀 양해해 주시면서 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그리고 네, 궁금하신 게 있으시면 언제든지 말씀해 주시면은 아는 부분은 최대한 열심히 한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 런타임 유형을 일단은 GPU에서 돌려야 되다 보니까 이 하드워드 엑셀레이터를 GPU로 바꿔주시면 되고요. 아무래도 트랜스포머 코드 자체는 제 생각에 난이도가 절대 낮은 편이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그 자연어 처리가 아무래도 모델 자체나 전처리 코드의 난이도가 굉장히 저는 높다고 평가하고 있는데요. 여기 코드들도 굉장히 좀 한 줄 한 줄이 그렇게 쉬운 코드들은 아니어서
그거를 짧은 시간 내에 다 하기에는 쉽지는 않을 것 같아서 일단 조금은 꼭 하이레벨까지는 아니어도 로우레벨 단계에서 하이레벨 사이 중간 단계에서 잘 조율하면서 지금 실습을 좀 시작하겠습니다. 여기 지금 사이트가 다 들어오신 거죠? 지금? 네. 문제 없이 다 들어오셨으면 시작을 하겠습니다. 일단은 기본적으로 뭐 라이브러리들에 대해서는 설치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래서 저기 URL 한 번만 다시 네. 여기 있습니다. 그 프립인이라고 해당하는 부분이 아마 이제 pip 인스톨 과정이 있고 라이브러리 불러오는 과정이 있는데 거기까지만 실행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 전반적인 실습 순서는 이제 모델 아키텍처에 맞는 그 실제 인풋이 들어가서 나가는 과정까지의 순서 그대로의 아키텍처를 설명을 드릴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모델 트레이닝 하는 부분이 있지만 실 데이터를 가지고 모델 트레이닝을 파트 2에서는 하진 않고 이 파트 3에서 트랜스포머 원래 페이퍼에서 하는 태스크인 이제 머신 트랜스레이션이라는 기계 번역, 파파고 같은 이런 모델을 간단하게 학습시켜 볼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뭐 비주얼라이제이션 하는 부분이 있고, 그 다음에 챗GPT 같은 경우에는 워낙 뭐 많이들 쓰셨을 것 같아가지고 제가 오늘 좀 보여드릴 거는 실제 그 챗GPT처럼 코드 기반에서 돌아가는 GPT 스타일의 어떤 코드 GPT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깃허브 코파일럿을 실제로 코드 단계에서 어떻게 좀 쓰고 있나 아니면 어떤 기능들이 있나 이런 걸 간략하게 좀 소개를 드릴 것 같습니다. 저는 코파일럿을 한 1년 반 정도 지금 쓰고 있고 그 코드 생산성 측면에서 굉장히 속도가 많이 좀 빨라진 것 같습니다. 사용을 하면서. 그리고 최근에 나온 기능들이 어떻게 보면 이 챗GPT처럼 이걸 결합을 해가지고 뭐 코드를 일부 스크롤 했을 때 이 코드가 어떤 의미를 가지는지 설명해달라 이런 것도 이제 내부 기능이 다 구현이 최근에 되기 시작해가지고 그 부분도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은 이 부분을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제가 GPU를 너무 많이 써가지고 GPU를 쓰지 말라고 나왔는데 그 트랜스포머가 나오게 된 배경은 아무래도 병렬화 연산을 빨리 하면서도 학습이 되게 효과적으로 되는 부분 여러 가지 그 측면이 있는데요. 기존에 있었던 뭐 바이트넷, 뭐 컴브 S2S 이런 모델들에 비해 특히 뭐 RNN이나 컴브 S2S에 비해 훨씬 더 효율적이고 효과적으로 성능이 나오기 때문에 굉장히 각광을 받았는데 마침 여기서 이제 사용하는 멀티엔드 어텐션 메커니즘이나 이 인코더 투 디코더 아키텍처를 되게 단순하게 만든 부분이
이후에 버트나 GPT 등의 여러 가지 그 베리언트를 만드는 데 역할을 또 한 부분이 있어서 이 트랜스포머 아키텍처 구조가 지금 어떻게 보면 챗GPT의 기본 뼈대를 만든 그런 아키텍처라고 볼 수도 있고요. 정확히는 GPT 구조가 더 맞지만은 그런 측면에서 이 트랜스포머 자체가 굉장히 좀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트랜스포머 아키텍처에 기본적으로 들어가는 부분이 이제 여기 뒤에 그림이 전체적인 그림 제가 여기 제대로 못 실은 것 같은데 이 인코더랑 디코더가 같이 구현이 되어 있는 구조예요. 그래서 잠시만요. 이게 이제 인코더 구조인데 보시면은 어떤 단어들이 이제 인풋으로 들어가겠죠. 사실 단어가 아니어도 되긴 합니다. 이미지 패치가 돼도 되고 타임 시리즈의 그런 이벤트들이 돼도 되고 상관은 전혀 없는데 일단 지금은 머신 트랜스레이션 태스크니까 어떤 단어가 문장이 들어간다고 가정을 하면 그 각 문장에 해당하는 단어들이 이제 인베딩 레이어를 통해서 어떤 일련의 굉장히 깊은 그 디멘전을 가지는 숫자들로 변환이 되고요. 그 변환된 숫자가 포지셔널 인코딩이라는 부분과 같이 결합이 돼서 이제 실제 이 인코더 블록이라고 하는 부분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리고 인코더 블록은 멀티헤드 어텐션 그리고 여기서 나왔던 그 결과값과 멀티헤드 어텐션의 결과값이 같이 더해진 다음에 노멀라이제이션이라는 레이어를 거치고 다시 또 그 두 개로 나뉘어져서 하나는 피드포드 네트워크로 들어가고요. 쉽게 생각하면 그냥 리니어 레이어라고 보시면 되고 그 리니어 레이어를 통과한 결과랑 이전에 있었던 결과랑 이제 그 더해져서 다시 노멀라이제이션을 거치게 되면 인코더의 아웃풋으로 나오게 됩니다. 이게 가장 크게 여기서는 달라지는 건 없고 이 그림 자체로 다 해석을 할 수 있을 것 같고 여기 이렇게 더하는 과정은 레즈넷 구조를 아시면은 레지듀얼 커넥션 그 구조랑 그냥 동일하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특이한 부분이라고 하면은 이 멀티헤드 어텐션이 하는 역할은 여기서 보는 어떤 단어들의 그 인베딩 값들을 도대체 서로 얼마나 봐야 되는지에 대한 그 집중도 아니면은 흥미도 그런 것들을 이제 반영해서 서로의 인베딩을 고려해서 이제 계산하는 결과값이라고 보시면 되고 여기서는 전체 단어들이 서로의 단어들을 다 참조할 수 있게끔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네, 그러면은 이제 처음부터 시작을 해보면 인베딩 부분이 이제 단어를 숫자의 어떤 변환으로 거치게 되는 과정이다 보니까 이 NN 인베딩이라는 부분이 예를 들면 제가 3만 개의 단어의 그 조합을 쓰고 싶다. I, like, 정 이런 단어들을 3만 개를 다 복합 안에 넣어놓으면 그 복합 개수가 되잖아요. 그럼 예를 들면은 3만 개라고 치면 그 3만 개에 대한 인덱스가 다 있고요. 그리고 이 D 모델 같은 경우에는 모델 안에 있는 레이턴트, 그러니까 이 하나의 단어를 D 모델 차원의 벡터로 변환하기 위한 어떤 그 인베딩의 그 매트릭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실제로는 어떤 단어의 인덱스, 예를 들면 i가 0번이면 0번, 아니면 1번, 2번, 3번, 4번 그런 애들이 이제 들어오면 이 인베딩 매트릭스에 해당하는 그 인덱스의 리니어 레이어를 태운 그 인베딩을 가져오게 되고요. 그 인베딩 레이어의 결과값이랑 이 스케일링하는 팩터는 있는데 이거 크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네. 그래서 이 인베딩 레이어의 단어를 숫자로 바꾼다고 보시면 되고 보통 이 D 모델이 기본적으로 쓰이는 어떤 차원은 한 512, 1024, 768 이런 숫자들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하나의 단어가 512개의 숫자로 변환되는 과정이 인베딩스 레이어라고 보시면 되고 실행을 바로바로 일단은 전체를 다 시키셔도 되고요. 제가 여기에서 채워야 되는 부분이 따로 있는 건 아니어서
그냥 차근히 바로 실행시켜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그 인코더 레이어를 기억해 주시면은 이제 인풋에 단어가 문장이 들어갔을 때 그 각각의 단어들과 인베딩 레이어를 통과한 결과값이 이 오른쪽에 이상한 태그 무늬의 뭔가 모양이 있는데 거기에 해당하는 게 이제 포지셔널 인코딩입니다. 그래서 포지셔널 인코딩과 더해서 실제 인코더 블럭에 들어가는 과정이 있는데요. 이 포지셔널 인코딩이 필요한 이유는 이 단어들의 순서를 명시적으로 넣어주기 위함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거에 대한 관련 연구들도 굉장히 많긴 한데 사실 그 연구들의 어쨌든 핵심 메시지는 이거의 그 근본적인 어떤 목적은 그 단어들이 문장에 순서가 있다는 걸 알려주기 위함이 처음 시작된 목적이거든요. 그래서 위치 자체를 인코딩을 한다라고 보시면 되고 이 부분은 실제 상수값을 넣어줘도 되고요. 상수값이 아니면 학습하는 인베딩을 넣어도 됩니다. 그래서 여기 함수가 이제 어떻게 되어 있냐면 하나 차원은 사인이 되어 있고요. 이제 그러니까 짝수 차원은 사인이고요. 홀수 차원은 코사인의 함수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포지션이 미치고 i는 차원인데 아까 저희가 인베딩 레이어를 통과하면 뭐 512 같은 그런 차원이 나온다고 했으니까 그 차원의 그 각각의 인덱스, 예를 들어 0번부터 511번이겠죠. 512차원이면 0번부터 511번에 그 반절은 코사인, 사인 함수, 반절은 코사인 함수 써가지고 이렇게 명시적으로 값을 넣어주게 되고요. 그 값을 넣어주는 이유는 이제 상대적인 위치를 알려주기 위함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사실 뭐 이걸 왜 쓰냐 그러면 뭐 사실 이걸 꼭 안 써도 되긴 하고요. 근데 이제 여기서 보시면은 이제 고정된 오프셋 K에 대해서 포지셔널 인코딩 퍼즈 플러스 K는 포지셔널 인코딩 퍼즈의 선형함수로 나타낼 수 있습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어떤 단어가 이제 있으면 첫 번째 해당하는 단어면 이제 K번째 이후에 있는 단어는 이 두 개의 관계가 어떤 선형함수로도 표현이 될 수 있다는 뭐 장점이 있는데 서로의 관계를 이런 사인 코사인으로 묘사하게 되면은 이 뭐 무작정의 그런 룰이 있는 게 아니라 어떤 주기를 띄면서 그것들을 좀 묘사할 수 있다 보니까 뭐 이렇게 좀 사용을 하는 것 같습니다. 사실 이 사인 코사인 말고도 사용하는 여러 가지 인코딩 방법들이 있는데 결과값 자체가 엄청 차이 나지는 않는 것 같아서 그냥 기본 포지셔널 인코딩을 써도 무방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각각의 디멘전에 해당하는 실제 인베딩의 그 값들이 어떻게 변화하는지를 나타내는 결과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얘는 그냥 상수값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단어가 들어가면 인베딩 레이어를 통과한 다음에 512개의 숫자로 이제 뿌려지는데 거기에 이제 포지셔널 인코딩이라는 어떤 그 위치 정보를 각인을 시켜준다고 보시면 되고 그 각인된 값이 실제로 인코더에 이제 인코더 블럭에 들어가게 되죠. 네. 그리고 이거는 이제 보호함수에서 어떤 네트워크나 모듈이 있으면 복사를 해버리겠다 이런 얘기고요. 그 인코더 블럭에서 사실 인코더 블럭이 아니라 디코더 블럭에서도 어쨌든 가장 중요한 그 개념 중에 하나가 어텐션이고 아마 이전 강의에서 그 설명을 열심히 해주셨을 것 같은데 이제 기본적으로 어텐션 멀티엔드 어텐션 이전에 스케일드 업 프로덕트 어텐션이라는 개념이 있고요. 이 스케일드 업 프로덕트 어텐션은 어떤 쿼리 벡터, 키 벡터가 이 맨머리라는 그 매트릭스 멀티플리케이션 행렬 곱 연산이 들어가게 되고 어느 정도의 스케일을 거친 다음에 이건 옵셔널이니까 일단 지나가고 소프트맥스 값을 바꾸면 이제 어느 정도 그 각각의 위치에 대해서 봐야 되는지에 대한 그 값이 나오게 되고 집중도라고 보시면 될 거고 그 집중도가 실제 밸류에 해당하는 것과 연산이 돼서 결과가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스케일 업 프로덕트 어텐션이라는 건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그 수식으로는 제일 많이 쓰시는 수식이 그냥 소프트맥스의 루트 DK 분의 QK 트랜스포즈의 이제 V 이런 식으로 표현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요 스케일링 하는 이유는 이 QK 트랜스포즈의 분산값이
커지기 때문에 그거를 조절하기 위함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여기서 내용이 요 뒤에 이제 있긴 한데 뭐 예를 들면은 이거는 이제 가정인데 Q와 K의 구성 요소가 이제 평균이 0이고 분산이 1인 어떤 확률 변수라고 가정을 한다면 이 QK에 대한 연산을 직접 다 했을 때 그 결과값은 분산이 DK가 되기 때문에 이걸 그 표준 편차로 나눠서 계산을 한다면 루트 DK 분의 1로 뭔가 스케일링하는 과정이 필요하다라는 그 인투이션이 들어가 있어서 이 스케일링을 거치게 되고요. 그래서 기본적으로는 이 쿼리에 해당하는 값이 키랑 트랜스포즈 곱해지고 나서 DK로 스케일링이 거치게 되고 그게 이제 어텐션 스코어라고 보시면 정확히는 이 소프트맥스를 거치고 나서 어텐션 스코어가 나오게 되고요. 이 스코어랑 이 밸류에 해당하는 벡터랑 곱해져서 이 마지막 어텐션 결과가 나오게 됩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뭐 드롭아웃 같은 경우에는 그냥 테크닉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마스크가 들어가는데 이 마스크가 하는 역할이 사실 되게 중요하긴 합니다. 이제 실제로 어텐션 스코어가 내가 정말 그 계산해야 될 부분만 계산을 해야 되기 때문에 특히 인코더 같은 경우에는 모든 문장 안에 단어들이 서로 참조를 한다고 되어 있지만 이게 학습을 시킬 때 배치화를 하게 되면 이 배치에 해당하는 부분에 길이를 맞춰주기 위해서 패딩 부분을 추가를 하게 되거든요. 의미 없는 어떤 단어들을 넣어줘야 되는데 그 단어들을 실제 내가 타겟해야 되는 문장에 같이 계산을 하면 안 되기 때문에 인코딩하는 과정에서도 이런 마스크가 좀 필요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멀티헤드 어텐션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이 앞에서는 어텐션 스코어가 하나만 계산을 하게 되는데 쿼리 키 밸류에 대해서 이 소프트맥스 QK 트랜스포즈라는 값이 하나만 나오게 되는데 이렇게 되면 최대한의 어떤 퍼포먼스를 쓸 수 없는 뭐 그런 인투이션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걸 굳이 이렇게 계산할 게 아니라 여러 가지의 어떤 측면을 바라볼 수 있게끔 하면 어떨까 해서 멀티 헤드,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뭐 많이 비교하는 예제가 뇌라고 뭐 얘기를 하는 것 같은데 이제 바라봐야 하는 곳을 여러 개를 이제 서로 각자 다르게 바라본 값을 줬을 때 그 값이 어떻게 보면 기존에 하나만 바라보는 것보다 값이 훨씬 더 좋을 것이다라는 어떤 인투이션 때문에 이렇게 멀티헤드 어텐션을 하게 되고 근데 이제 멀티헤드 어텐션 연산이 요 기존의 그 싱글 헤드 어텐션, 요 스케일드 프로덕트 어텐션에 비해서 연산량이 사실 늘어나는 건 아니고요. 이 여기서 사용된 매트릭스를 그 헤드별로 다 쪼개서 연산을 하기 때문에 크게 연산에 차이는 없습니다. 그래서 실제로는 이 멀티헤드 어텐션을 쿼리 키 밸류에 대해서 계산을 하게 되면 각각의 헤드에 대한 연산들의 값을 이제 컨캣을 시켜가지고 붙여서 이제 그거를 결과값으로 삼게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같은 경우에는 사용하는 매트릭스가 크게 네 가지고요. 쿼리에 해당하는 그 리니어 레이어, 키에 해당하는 리니어 레이어, 밸류에 해당하는 리니어 레이어가 일단 먼저 다 계산을 각각 헤드별로 하게 되고요. 그럼 이 어텐션은 어디서 나오냐? 그 앞에서 싱글 다 프로덕트 어텐션이라고 보시면 되고 그 결과값들을 전부 다 컨캣한 다음에 요 아웃풋 임베딩이 아웃풋 리니어 레이어 요 웨이트 매트릭스가 있는 이유는 각각 헤드별로 그냥 컨캣만 시키면 헤드 간에 그런 교류가 일어나진 않잖아요. 그 헤드 값들을 한 번 더 섞어줌으로써 이 헤드 간의 어떤 인터랙션을 반영하기 위한 요 매트릭스가 하나 추가됐다고 보시면 되고 실제로 구현할 때는 이제 기존에 사용했던 요 매트릭스의 디멘션을 쪼개가지고 사용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예제로는 요 멀티헤드 어텐션이라는 걸 정의를 하게 되는데요. 일단은 원래 저희가 이렇게 계산하던 그 D 모델 차원, 뭐 512차원이라고 하면은 그 512를 이제 어떤 뭐 헤드 개수, 헤드가 4개면 128 이렇게 되겠죠. 그 값을 실제 그 아까 위에서 사용했던 그 차원으로 싱글 다 프로덕트 그 차원으로 사용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D 모델에서 D 모델로 보내는 리니어 매트릭스가 있는데 이거를 뭐 4번 이제 쪼개서 사용을 하게 되는데 이게 이제 쿼리, 키, 밸류, 아웃풋 아까 5 요 4가지의 그 각각의 웨이트 매트릭스로 사용하려는 목적으로 여기서 이제 정의를 하게 되고요. 그래서 나머지 과정은 함수는 복잡한데 하려는 의도는 사실 뭐 크게 다르진 않습니다. 이제 어떤 입력 단어가 들어가면 그 단어를 이제 쿼리 키 밸류에 해당하는 리니어 매트릭스 뭐 아까 W 키, W 쿼리, W 키, W 밸류를 각각 곱해가지고 인베딩 벡터로 이제 그 다 만들고요. 정확히 인베딩 벡터라기보다 그 인베딩의 리니어를 한 번 더 계산한 결과값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래서 쿼리 인베딩, 키 인베딩, 밸류 인베딩이 나오게 되면 그걸 똑같이 이제 어텐션 그 모듈을 활용을 해서 계산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각각의 계산한 결과를 이제 컨캣해서 이제 붙이게 됩니다. 이 과정은 꼭 이렇게 구현하지 않아도 되고, 많이 GitHub 같은 데에서 코드로 구현된 거는 그 아이노스라는 그 라이브러리를 좀 사용을 해서 이렇게 막 토치에서 사용되는 그런 명령을 쓰지 않고 그 챗GPT한테 물어보겠습니다. 이게 틀리냐 마냐가 저는 중요하지는 굉장히 않아졌다고 생각이 들어가지고 이 챗GPT의 가장 큰 역할은 사실성이 있는 게 아니라 이런 디테일을 빨리 잡아낼 수 있는 그 추상적인 걸 빨리 제안해주는 그런 데 좀 있다고 개인적으로 생각을 해가지고 여기 보시면은 이제 기존이랑 크게 다르진 않습니다. 인베딩 디멘전을 헤드의 개수로 이제 나눠서 진행을 하게 되고, 여기 같은 경우에는 그 앞에서 리니어 레이어 트릭을 쓰진 않고 그 정직하게 쿼리 키 밸류에 해당하는 리니어 레이어를 다 정의를 합니다. 그래서 각각 다 정의를 하고요. 아웃도 있으니까 이거 총 4개겠죠. 그래서 얘는 지금 틀린 코드가 아닙니다. 그리고 쿼리 키 밸류에 해당하는 인베딩을 리니어 레이어를 다시 한번 태우고요. 여기도 지금 주석이 굉장히 이쁘게 달렸는데 다 틀리지 않은 코드고요. 그리고 배치 사이즈, 그 다음에 이제 문장의 길이, 그 다음에 인베딩 디멘전 512 이런 식으로 인풋이 들어오게 되면 이 인풋에 해당하는 걸 쿼리 키 밸류의 인베딩에 보내고, 제가 말씀드리고 싶었던 연산이 요 리어렌지라는 iOS라는 라이브러리가 있는데, 이게 이제 매트릭스 멀티플리케이션 같은 어떤 매트릭스 오퍼레이션들을 이런 스트링으로 좀 표현을 해가지고 연산을 빨리빨리 해줄 수 있는 그런 라이브러리인데, 이거에 한번 뭔가 이렇게 연산하는데 되게 자주 쓰시는 분들은 금방금방 이걸로 이제 통일을 해서 쓰시는 것 같습니다. 여러 막 파이토치에 쓰는 함수들을 쓰지 않고. 그리고 여기도 마찬가지로 쿼리 키 트랜스포즈 연산하고 헤드 디멘전에 그 루트 값에서 뭔가 이렇게 스케일링을 가하고 그 가한 스케일링에 어텐션 스코어를 계산을 한 다음에 밸류 값에 곱해가지고 그 어텐션을 좀 이제 컨캣해서 아웃풋으로 이제 그 리니어 레이어 보내는 과정을 통하게 되면 실제 원래 멀티헤드 어텐션 구현체랑 크게 하나도 없고 읽기도 더 편한 코드로 완성이 됩니다. 설명도 기깔나게 하고 있고요. 전적으로 믿으면 안 되긴 하지만 저는 웬만하면 되게 일반적인 내용의 코드 내용들은 되게 잘 생성을 하는 것 같아서 저런 거는 참조해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어텐션을 쓰는 방식이 크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 이렇게 구현체는 하나인데요. 컬이랑 키랑 밸류나 마스크의 종류에 따라서 그 구조적으로는 이제 인코더 블럭이냐, 뭐 디코더의 어느 블럭이냐에 따라서 바뀌는 거고요. 실제 함수 측면에서는 퀄이, 키, 밸류, 마스크가 어떻게 생겼냐, 어떤 종류냐에 따라서 이 멀티헤드 어텐션의 역할이 바뀌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지금 내용이 아마 조금 한글이라서 어색할 수 있는데 이제 종류가 크게 인코더 부분은 멀티헤드 어텐션 이렇게만 돼 있죠. 그래서 얘는 모든 한 문장에 등장하는 모든 단어들이 서로 인터랙션을 하는 과정이라고 보시면 되고, 즉 마스크가 패딩 토큰, 정확히 말하면 패딩 토큰을 뺀 나머지의 모든 단어들은 전부 서로를 참조할 수 있게끔 마스크를 열어놓습니다. 대신에 디코더 부분에서는 요 마스크드 멀티헤드 어텐션이라는 부분이 있고, 요 위에는 또 멀티헤드 어텐션이라는 부분이 있지만 실제로 퀄이랑 키가 들어가는 부분이 요 인코더의 아웃풋에 해당하는 임베딩을 끌고 오기 때문에 이 종류가 크게 세 가지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인코더는 그냥 멀티헤드 어텐션, 이 디코더에서는 마스크드 멀티헤드 어텐션, 그리고 디코더의 한 블럭 더 올라갔을 때는 이거를 뭐 부르는 게 다르긴 한데 지금 여기 코드에서는 아마 소스 멀티헤드 어텐션 이런 식으로 코드명을 붙여서 그래서 그 말씀드리고 싶은 건 요 세 가지가 전부 다 다르다, 역할이. 그러면 어떻게 다르냐? 그럼 첫 번째는 인코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얘네는 서로의 정보들을 잘 이해하는 거에 초점이 맞춰져 있고요. 디코더 같은 경우에는 이제 내가 봐야 될 정보를 위치 정보에 따라서 제한을 하게 되는 게 이 부분입니다. 그래서 뭐 예를 들면은 생성 자체를 학습을 시킬 때는 미래 토큰을 보면 안 되기 때문에, 특히 뭐 미래 토큰뿐만 아니라 자기 자신 토큰도 보면 안 되는 부분이 있어서 그 부분을 이제 다 마스킹을 시켜놓고 이전 토큰들만 바라보게 하는 마스크를 여기서는 사용을 하게 되고요. 그리고 여기 같은 경우에는 소스에 해당하는 게 이제 그 퀄이랑 키로 들어가고, 여기 나온 결과값이 이제 밸류로 들어가다 보니까 소스에서 사용하는 마스크를 여기에 이제 넣어주게 됩니다. 그래서 종류가 크게 종류가 세 가지가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거는 뭐 자주 나오는 얘기긴 합니다. 여기서 구성 요소로 맨날 얘기하는 것이 이제 FF 네트워크, 뭐 피드포드 네트워크라는 부분인데, 포지션 와이즈 피드포드 네트워크라고 해가지고 사실 이거는 그냥 그 리니어 레이어의 조합이라고 그냥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넌리니어의 어떤 조합. 여기서 보시면은 맥스 오퍼레이션이 이제 렐루 오퍼레이션이라고 보면 되고, 그래서 들어가는 어떤 임베딩이 그냥 매트릭스 한번 연산하고 그 바이어스 벡터 더해주고 나서 렐루 통과한 다음 다시 웨이트 곱하고 바이어스 통과해서 그냥 나오는 어떤 투레이어 리니어 레이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근데 여기서 이제 트랜스포머나 아마 버트도 비슷할 텐데, 특징이 어떻게 보면 여기 X에 원래 들어간 차원이 510이면은 이 W1이나 W2가 변환하는 역할은 W1이 뭔가 이렇게 차원을 변환시킬 수 있잖아요. 근데 그대로 511을 쓰는 게 아니라 보통은 이 차원의 그 값보다 훨씬 더 큰 값을 좀 쓰게 되는 것 같습니다. 뭐 4배든 뭐 6배든, 이거는 GPT나 뭐 버트나 모든 랭귀지 모델이 대부분 이렇게 쓰는 것 같고요. 그래서 요런 용어들은 요 밑에 인덱스들은 아마 대부분 비슷한 방식으로 그 변수명을 잡을 거여서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냥 요 수식대로 그대로 구현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냥 리니어 레이어 통과한 결과에 이제 렐루 연산을 하고 다시 리니어 레이어를 통과하는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기 들어가면서 계속 중간중간에 있는데 얘는 이제 구현체마다 좀 다르기도 하고, 얘의 역할이 하는 역할은 뭐 여러 가지가 있지만 제일 큰 역할은 그 레귤러라이제이션 측면에서 이 들어가서 넣기 때문에 그 구현체마다 다르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이거는 이제 실제 페이퍼를 최대한 구현하기 위해서 이 들어가들을 좀 중간중간에 배치했다고 그냥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레이어 노멀라이제이션과 레지듀얼 커넥션이라는 부분이 있는데 이건 이제 CNN에서 노멀라이제이션, 배치 노멀라이제이션 이런 부분처럼 생각을 좀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어떤 벡터들이 인베딩들이 있으면 그 인베딩들이 그 연산이 되고 나서 결과를 한번 임의의 어떤 분포로 정리를 해주면 그 학습하는 과정에서 훨씬 더 스테빌리티, 안정성이 좀 높아지기 때문에 이 레이어 노멀라이제이션을 꼭 넣는 그 부분이 있습니다. 트랜스포머에서는 레이어 노멀라이제이션이 굉장히 좀 필수적으로 사용을 하고 있고 이거가 있는 경우와 없는 경우에 상당히 좀 차이가 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게 어디서 나온 그 이제 수식이냐면 요 뒤에 보시면은 여기서 이제 올라가는 어떤 뭔가 숫자 값이 add and normalization이라는 부분이 있는데 이게 이제 그냥 서브레이어 커넥션이라고 정의를 해놨거든요. 그래서 보시면은 더하는 부분이 레지듀얼 커넥션이 들어가는 거고 요 서브레이어의 노멀라이제이션 부분이 그냥 요 노멀라이제이션 부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기서 노멀라이제이션은 레이어를 쓰고 있고 그래서 지금 구현된 부분이 인베딩으로 변환하는 부분 그리고 포지셔널 인코딩이라는 상수값을 붙여주고요. 그걸 더한 결과가 이제 멀티헤드 어텐션 결과를 통해서 나오고 그 인베딩들이 레지듀얼 커넥션과 노멀라이제이션이라는 뭔가의 결과값을 통해서 나오게 되고 다시 또 피드포드 네트워크 투레이어 기반으로 512차원에서 2048차원으로 지금은 세팅되어 있고요. 그럼 2048이 다시 512차원으로 가는 그 네트워크를 통한 다음에 여기 있던 게 다시 또 더해져서 노멀라이제이션과 레지듀얼 커넥션이 이제 이루어져 있다고 보시면 되고 이거를 직접적으로 막 엄청 외우거나 뭐 이거를 이 하나하나의 뭔가 역할을 다 뭐 알면 좋겠지만 구조적으로 그 전체 그림을 이해하시는 게 저는 굉장히 좀 중요한 부분이 있어서 이 하나하나의 구현체에 지금 당장 이 모델을 만약에 처음 다루거나 아니면 임플리멘테이션을 처음 해봤으면은 이 하나하나의 뭔가 연산들에 대해서 처음부터는 막 외워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따로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어차피 이 모델은 챗GPT가 충분히 잘 뭐 구현을 해내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요게 구성이 됐으면 여기 보시면 n 곱하기가 있죠. 그래서 이 레이어를 여러 번 쌓는 겁니다. 그래서 요 블럭이 요 다음에 또 연결이 돼 있고 다음에 또 연결이 돼 있고 대신에 요 input 인베딩과 포지셔널 인코딩은 딱 한 번만 이루어지게 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코드적으로는 여기서 보시면은 이제 어떤 인풋이 들어가게 되면 그 키쿼리 밸류 셀프 어텐션이 이제 멀티헤드 어텐션을 이제 말하게 되는 건데 그 멀티헤드 어텐션을 거치고 난 게 이 아까 정의한 서브레이어를 거치게 되고 그게 요 과정이고요. 요 한 블럭이고요. 그 다음에 피드포드 네트워크를 거치게 되고 서브레이어를 다시 거치게 되는 구조로 되어 있다고 보시면 될 거고 이게 인코더 레이어 하나입니다. 그래서 요 블럭을 지나게 되면 인코더 레이어 하나를 지났고 그래서 요 인코더 레이어 하나를 지난 거를 총 보통은 여기 그 트랜스포머는 아마 6개 썼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 그 작은 사이즈 모델에서 6개를 그냥 스태킹을 하면 됩니다. 그래서 정의한 게 기존에 정의한 레이어가 요 레이어를 쓰겠죠. 요 레이어를 6번 이제 그 클론을 해가지고 커피를 해가지고 이 레이어를 루프를 계속 돌게 됩니다. 그래서 인풋 x가 들어오면 그 x에 대해서 레이어의 개수만큼 연산을 그냥 계속 리커런트하게 연산을 하고 이제 최종 나온 거에 레이어 놈을 걸어가지고 인코더의 아웃풋을 생성하게 됩니다. 그리고 인코더가 이러면 끝났고요. 그 디코더 부분을 좀 설명을 다시 좀 드리겠습니다. 디코더 부분은 뭐 예를 들면 인코더는 제가 인풋으로 주는 문장이고 아웃풋 같은 경우에는 제가 생성하고 싶은 문장이 들어가는데 그 문장을 다시 또 인베딩과 포지셔널 인코딩을 해줘야 일단 단어들이 숫자로 바뀌게 되고 그 숫자들의 위치 정보가 각인이 되기 때문에 이 과정을 똑같이 밟고요.
그리고 그 디코더에 해당하는 단어들이 모두 서로를 참조하면 안 되기 때문에 이 마스크드 멀티엔드 오텐션이라는 아까 말씀드렸던 개념이 들어가게 되고, 나머지는 뭔가 비슷하게 애드 앤 노멀라이제이션이 들어가게 됩니다. 그리고 이 과정을 거치면 기존에 저희가 인코더에서 인코딩된 어떤 개념, 뭔가 이렇게 의미들이 있을 거잖아요. 이 인코더의 6개 레이어를 통과한 그 결과를, 그 벡터들을 가지고 이 디코더 부분에 결국 전달을 해줘야 얘가 뭔가 그 정보를 받는 건데, 그 부분이 여기 과정에서 일어나게 되고요. 그 과정을 거치게 된 다음에 피드포드 네트워크를 한 번 더 통과해서 이 과정, 애드 앤 노멀라이제이션 그 서브 레이어를 한 번 더 거치고 이 과정이 N 번 또 돌게 됩니다. 6개, 디코더가 6개, 그 디코더 레이어가 총 6개 쓰인 디코더 블럭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실 구현체 작업으로는 아마 크게 다르진 않을 거예요. 왜냐하면 이 각각의 역할이 다른 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키 쿼리 밸류랑 마스크가 뭐가 쓰이는지만 바뀌면 기존의 멀티헤드 어텐션 클래스만 재사용되기 때문에 새로 뭔가 정의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래서 이 디코더 레이어 같은 경우에는 메모리라는 부분이 이제 인코딩된 뭔가 벡터들이 이제 들어가는 거고요. 이 메모리가 들어가는 부분이 M이 이제 정의가 되면은 이 M은 첫 번째는 안 들어가요. 왜냐하면 지금 첫 번째는 이 앞에 있는 값이 들어가는 게 아니기 때문에 자기네들끼리 이제 연산을 하고요. 그리고 그때 연산되는 마스크는 타겟팅하는 내가 마스크가 됩니다. 이게 타겟과 소스라는 뜻인데, 보통 머신 트랜스레이션 태스크에서 이제 일컬는 말이 소스 문장이 있고 타겟 문장이 있으면 번역하고 싶은 어떤 그 대상이 소스고 번역 후의 결과가 이제 타겟 문장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대로 XXX 들어가지만 이 타겟팅 마스크는 미래의 단어들을 보면 안 되는 식으로 마스크가 구성이 되어 있고, 그 결과가 이제 이전에 그냥 그 한 블록 내에서 그 뭔가 이렇게 자그마한 서브 블록을 거치는 과정과 크게 다르지는 않고요. 그 과정을 거친 SX가 이제는 메모리라고 하는 이전에 인코딩된 개념들을 같이 받아서 소스 어텐션에 같이 들어가게 됩니다. 그리고 이 소스 마스크가 하는 역할은 기존의 그 인코더에서 사용된 패딩을 제외한 그 마스크가 그대로 사용을 하게 되고요. 그리고 똑같이 서브 레이어 거치고 다시 피드포드 네트워크 서브 레이어를 거치게 되면 디코더 레이어의 연산이 끝나게 됩니다. 그래서 얘를 그냥 6번 똑같이 정의하면 디코더가 완성이 됩니다. 이거를 처음부터 스크래치부터 그냥 구현을 하면 굉장히 어려운데, 이 개념들을 뭔가 이렇게 알고 계시고 나중에 레퍼런스를 계속 보시면서 쓰시는 게 훨씬 더 실제 만약에 사용하시게 되면은 유용할 것 같고, 그게 아니면 최근에 유행하는 어떤 허깅 페이스의 라이브러리의 그런 클래스들을 좀 사용을 해서 이런 거 정의 하나도 안 해도 사용할 수 있기도 합니다. 그리고 요거는 이제 디코더 스택에 아까 말씀드린 셀프 어텐션 하위 레이어가 요 부분입니다. 그래서 마스크드 멀티헤드 어텐션이 미래 토큰을 보면 안 되기 때문에 그 부분을 이제 설명을 하는 거고요. 그거는 이제 그림으로 보시면은 어떻게 생겼냐면, 요 노란색이 이제 내가 가려야 할 부분 1.0 요 값이라고 보시면 되고, 예를 들면은 내가 1번의 토큰을 뭔가 생성을 해야 되는데 1번이라는 토큰을 그러니까 첫 번째 위치에 해당하는 토큰을 넣어줬을 때는 자기 자신을 보면 안 되겠죠. 그래서 예를 들면은 스타트 오브 센텐스 그 토큰 SOS가 있거나 begin 오브 센텐스 BOS 토큰이 있으면은 그 다음에 I, like, 더하기 이렇게 돼 있으면은 I는 자기 자신을 보고 그 돌아가는 방식이 아니라 이제 I는 자기 자신을 보지 않고 그 이전 토큰만 보고 뭔가 생성하게 되거나 그런 방식으로 이제 마스크가 구성이 됩니다. 사실 이 마스크는 구현체적으로는 한 칸씩 밀려도 되긴 하는데 여기서 일단 이런 식으로 지금 블럭이 구성이 되어 있고요. 네. 그래서 이제 인코더랑 디코더를 연결하는 과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인코더, 디코더 연결하는 과정은 그냥 하이레벨적으로 이제
보시면 인코더와 디코더를 그냥 뭔가 정의를 해버리면 되고요. 이 인코더, 디코더는 아까 정해있던 클래스고, 그 다음에 이제 소스 인베딩과 타겟 인베딩을 또 정의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 제네레이터 같은 경우에는 뭐 디코더 아웃풋이 인베딩인데, 이 인베딩을 결국 단어로 바꿔주는 레이어가 하나 더 있어야 되다 보니까, 예를 들면 512 차원을 단어라고 하긴 힘드니까 512를 실제 단어 복합의 디스트리뷰션으로 변환을 해야 되기 때문에, 예를 들면 3만 개의 단어를 고민하고 있다. 이러면 512 차원이 3만 개 차원으로 이제 그 전체 확률값이 1인 어떤 그 결과값으로 내뱉게 변환이 되게 되는데, 그게 이제 제너레이터 역할이고요. 그리고 인코딩 되는 부분은 어떤 소스 단어가 있으면 소스 인베딩을 거치고 인코더 블럭을 딱 거치게 되면 인코딩이 됐다고 보시면 되고, 이거는 결과값은 메모리 아까 그 M이랑 동일한 역할이고요. 그 다음에 디코딩만 한다고 하면은 이제 메모리가 소스 인코딩이 된 그 결과값의 벡터고, 걔를 이제 같이 디코더에 이제 그 타겟팅되는 인베딩과 메모리 인코딩된 결과와 소스 마스크, 타겟 마스크를 같이 넣어서 디코딩을 하게 되고, 실제로 트랜스포머를 거치게 된다는 의미는 이 과정이 동시에 이루어진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인코딩하고 디코딩하는 과정이 여기 있습니다. 그리고 요거가 아까 말씀드렸던 이제 512 차원 마지막 디코딩도 다 됐는데, 디코더에 나오는 어떤 하나의 위치에 해당하는 그 벡터가 실제 단어로 매핑이 돼야 되다 보니까 그 단어를 매핑해주는 제너레이터라고 보시면 되고, 512 차원이 3만 개의 복합 중에 하나로 이렇게 3만 개의 차원으로 변환이 되는데, 그 중에서 가장 어떤 확률값이 높은 그 결과값을 나중에 뽑게 되고, 여기서는 이제 그 확률값을 통계해주기 위해서 로그 소프트웨어를 걸어서 연산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이제 트랜스포머를 만드는 과정이에요. 그래서 소스 복합이 내가 그 소스로 쓰고 있는 복합 자체의 어떤 그 개수라고 보시면 되고, 타겟 같은 경우에도 타겟으로 쓰고 있는 복합의 개수고, N이 이제 레이어의 개수고요. D 모델은 기본적으로 트랜스포머에서 쓰이는 모든 차원의 제일 기본 차원이라고 보시면 되고, 요거는 이제 피드포드 네트워크의 그 차원을 한번 내려줬다 다시 이제 512로 돌아가는 그 과정일 때 2048 차원을 쓰게 되고, 멀티헤드는 8개, 그리고 드로아웃은 뭐 0.1 쓰겠다, 이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이 메이크 모델이라는 함수는 결국 트랜스포머를 내가 원하는 하이퍼 파라미터를 정의했을 때 다 튀어나오게 되는 구조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네, 그리고 인퍼런스 하는 과정이 좀 헷갈리실 수도 있는데요. 이 인퍼런스 하는 과정까지만 하고 5분을 잠깐 쉬겠습니다. 그리고 인퍼런스는 어떻게 하냐면, 이제 여기서 하는 거는 지금 소스 단어들이 1, 2, 3, 4, 5, 6, 7, 8, 9, 10 해서 10개의 그냥 단어가 있다고 가정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 그 단어를 이제 단어, 그러니까 1부터 10까지의 그 단어가 있는데, 지금 만드는 모델의 구조가 소스, 그러니까 인코딩 되는 인베딩의 개수, 단어 개수가 11개이고요. 디코딩에도 그 사용되는 단어의 개수가 11개입니다. 그 레이어는 이제 그 2개의 레이어만 써가지고 트랜스포머 모델을 하나 만들게 되고요. 그 다음에 이 소스 1, 2, 3, 4, 5, 6, 7, 8, 9, 10이 트랜스포머에 그대로 이제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인베딩 레이어를 통과하게 되면 이 1이라는 단어가 512 차원으로 각각 바뀌어가지고, 지금 이건 배치가 하나니까 1, 시퀀스 랭스가 10개, 그 다음에 각각이 512 차원이니까 1, 10곱하기 512 차원으로 변환을 하고요. 그게 이제 트랜스포머 인코딩 되는 과정을 거치게 되면, 미리 그 인코딩 과정은 어떤 반복해서 연산되는 부분이 없다 보니까 메모리로 이미 저장을 해놓고, 그 메모리를 계속 활용을 해서 디코딩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메모리는 한 번 만들어 놓으면
더 이상 만들지 않아도 돼요. 그래서 인코더 투 디코더 모델에서 실제 인퍼런스하는 방식은 인코딩을 한번 해놓고 걔네를 캐시 형태로 저장해 놓은 다음에 계속 사용을 하는 구조고요. 대신에 원하는 그 이제 생성하는 첫 번째 시작점을 YS라고 한다면 얘는 이제 그냥 단어 하나라고 일단 보시면 될 것 같고, 이 단어 하나가 들어가서 디코딩 과정을 거치면 인베딩이 나오게 되고, 이 인베딩을 역추적해서 이제 그 제너레이터를 통과하게 되면 그 인베딩이 실제 단어 복합 차원으로 뭐 3만 개면 3만 개, 여기 11개 쓰고 있다고 하시니까 11개 차원으로 이제 맵핑이 되고, 그 중에 가장 확률이 높은 단어를 선택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아웃에 그 마이너스 1 인덱스니까 마지막 위치에 해당하는 애의 예측을 이제 해버리는 거죠. 그러면 그 단어가 바로 다음 단어가 되고, 그 단어를 지금 디코더에 인풋으로 넣어줬던 YS라는 애에다가 그대로 붙이게 됩니다. 컨캣을 하면은 이제 예를 들면 제가 YS에 0을 넣었으면 그 0을 넣었을 때 예측값이 뭐 4가 나왔다. 그러면은 0, 4를 이제 붙여서 YS를 새로 구성을 하고, 그 YS가 다시 또 이터레이션을 돌면서 0, 4 다음에 4에 해당하는 위치에 그 다음 단어 맞추는 토큰을 뭐 5라고 하면 이제 0, 4, 5가 디코더의 인풋으로 또 들어가게 되고 계속 그런 식으로 반복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제가 여기에 코드를 바꿔놓긴 했는데 런 테스트는 여러 번 그냥 테스트하는 거라서 얘는 사실 실행을 크게 안 해도 되긴 하고요. 제 생각에는 그 각각의 이터레이션을 보고 싶으시면은 이 런 테스트를 그냥 실행을 시키시면은 그 디코딩의 인풋으로 들어가는 과정을 확인을 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5시 7분에 바로 시작을 다시 또 하겠습니다. 아직
이어서 시작을 하겠습니다. 이 코드가 굉장히 지루하실 수도 있는데 최대한 코드 부분은 빨리 정리를 최대한 압축해서 설명을 드리고 코파일럿 만약에 VS 코드를 쓰시면은 그 코파일럿 같은 경우에는 학생분이시면 아무래도 그 무료 버전을 계속 쓰실 수 있고요. 무료 버전이 아니면은 유료 버전을 쓰게 되면 가격 그 돈을 내고 쓰지만은 코드를 정말 많이 다뤄야 되는 분이시라면은 저는 개인적으로 굉장히 추천을 드리는 애플리케이션이라서 이 부분을 최대한 빨리 설명할 수 있게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인퍼런스 테스트 함수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실제 디코딩하는 과정을 모사하는 방식이고요. 여기서 보시면 이 안에 진짜 데이터를 확인하고 싶으면 이제 YS가 계속 디코딩의 인풋으로 들어가는 애라고 보시면 되거든요. 그래서 이 YS가 어떻게 동작하는지를 프린팅하게 되면 처음에 0으로 시작을 하죠. 그래서 이 0이 트랜스포머 디코더에 들어가게 되고 이전에 메모리로 킵해뒀던 인코딩된 값이랑 같이 연산을 하고 뭐 디코더 레이어 계속 통과한 다음에 예측된 값이 그대로 올라가서 8이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8을 옆에다 붙여가지고 다시 또 루프를 돌게 되면 0, 8이 예측을 뭔가 하겠죠. 근데 그 0도 예측을 분명히 할 거고요. 8도 뭔가 예측을 할 거지만 여기서 보시면은 마지막 위치에 해당하는 애만 가지고 예측을 하게 돼요, 사실상. 뭐 요걸 아웃을 제거하고 요 뒤에 요걸 제거하고 그냥 다 예측을 하게 되면 요 풀업이 이제 전체 이 디코더에 들어갔던 모든 길이만큼을 예측하게 되지만 꼭 지금 사용해야 되는 거 마지막을 사용을 해야 되기 때문에 뭐 그 필수적인 건 아니고요. 근데 이제 마지막을 가지고 결국 예측을 하는 모델이다 보니까 그 마지막 값들을 계속 붙여나가는 과정 때문에 실제로 넣는 건 또 여기 구현체에서는 이 080을 다 넣긴 하는데 마지막 나오는 이게 인베딩을 토큰화하는 과정은 이 마지막 위치에 해당하는 것만 제너레이터를 통과하게 돼서 인퍼런스를 하고요. 이 0이 마지막에 예측을 하는 건 8이 되겠죠. 그래서 그 8을 다시 여기 붙이고 또 얘를 다시 디코더에 넣고 4를 붙이고 예측된 4를 붙이고 이런 식으로 해서 최종적으로 이터레이션 돈만큼 9번이니까 요 돈만큼 결과가 나오는 요게 이제 인퍼런스 과정이고요. 그리고 트레이닝 같은 경우를 이제 좀 말씀을 드리면은 배치 클래스 만드는 부분이 있고 요 배치 클래스는 타겟팅 소스랑 소스 마스크가 있는데 요 소스 마스크는 각자 단어들은 다 서로 볼 수 있지만 패딩 토큰은 보면 안 되기 때문에 그 과정에 대한 마스크가 구현이 되어 있고요. 일단 타겟팅 내가 진짜 맞춰야 되는 타겟팅 되는 문장은 이제 인풋으로는 마지막 단어를 제외한 예를 들면 10개의 단어로 구성된 문장이 들어가면 그 10개 중에 앞에 9개만 이제 인풋으로 쓰게 되고 그걸 한 칸씩 밀어서 두 번째 단어부터 10번째 단어를 맞춰야 되는 타겟팅하는 Y로 두게 됩니다. 그리고 타겟팅하는 애의 마스크를 계산할 때는 패딩하는 마스크와 그 다음에 내가 정말 봐야 되는 그 위치가 나보다 훨씬 이전에 있는 토큰들만 보게끔 하는 요 함수가 구현이 되어 있다고 보시면 되고 그래서 패딩 토큰과 다음 맞춰야 될 단어들의 인베딩의 그 위치를 가리는 역할을 하는 어떤 마스크 구성하는 함수가 구현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트레이닝 루프는 뭐 기본적으로 그 딥러닝에서 많이 하는 그 트레이닝 루프 그대로 구현이 되어 있고요. 그래서 뭔가 데이터 로더가 있고 그 데이터 로더에서 배치에 해당하는 이제 뭐 예를 들면 개별 인스턴스 한 개의 문장이 아니라 배치에 구성된 뭐 8개의 문장이 동시에 인풋으로 들어가게 되고 그거에 해당하는 값을 모델에 넣었을 때 아웃풋이 내가 원하는 예측 값이랑 맞았는지 안 맞았는지에 대한 로스를 계산을 하게 되고요. 그 로스를 이제 백워드 시켜서 백프로피케이션 시켜가지고 모델을 계속 옵티마이즈를 하는 과정이 이 방식의 코드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이때 학습할 때는 아까 보셨던 것처럼 인퍼런스 때처럼 루프를 도는 과정은 전혀 아니고요. 이 마스크 부분이 이 미래 토큰을 다 가리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내가 넣어주는 문장이 뭐 스타트 오브 센텐스 토큰, I like a dog, end of sentence를 넣진 않고요. 왜냐하면 여기 끝에 부분이 잘라졌기 때문에 타겟팅하는 들어가는 부분은 그리고 맞춰야 되는 거는 소스 오브 그 스타트 오브 센텐스 부 토큰을 제외하고 I like a dog, end of sentence를 맞추게 됩니다. 그래서 그 과정이 동시에 그냥 한 번에 일어나게 돼요. 트랜스포머 디코더 트랜스포머를 학습시킬 때. 근데 실제 행성할 때는 이제 리커런트하게
계속 루프를 돌려서 생성을 하게 됩니다. 그 함수가 있고, 이 옵티마이저 부분은 쭉쭉 그 실행을 시켜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크게 뭐 중요한 부분은 아닌데, 옵티마이저 보통 많이 쓰는 게 그냥 아담 뭐 이런 거를 쓰고요. 물론 얘에 따라서 굉장히 그 학습에 영향을 많이 미칠 때도 분명히 있는 건 사실인데, 요새 트렌드는 세세하고 그 미세한 그런 그 하이퍼 파라미터들을 웬만하면 건드리지는 않는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옛날의 그런 모델들은 이런 것들을 되게 중요시해서 표에도 뭐 아담을 썼는지 SGD를 썼는지 이런 것들이 다 세세하게 나열되어 있는 테이블이 이제 어펜딕스에 보통 들어가 있는데, 지금은 아무래도 데이터로 이제 기반한 어떤 모델들이 많다 보니까 데이터를 어떻게 쓰냐 아니면 모델의 어떤 학습 방법론이 중요하지, 이런 뭔가 아담이나 그 스케줄러를 어떻게 썼는지, 그거는 왜 이 스케줄러를 썼냐 하면 그냥 이거가 잘 되는 것 같아서 썼다라고 해도 뭔가 태클을 많이 안 받는 시대가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그 그림으로 좀 설명을 드리면은, 러닝메이트가 이제 그 백워드 할 때 어떤 스텝을 의미를 하는데, 그게 그냥 픽스드 스케줄러라고 하면은 내가 러닝레이트를 뭐 0.001로 줬다면 걔가 계속 유지되는 거고 학습할 때, 그러면 이런 일자 그래프가 나오겠죠. 근데 여기서는 천천히 올렸다가 어느 특정 시점이 되면 이런 식으로 이제 감소를 하게 됩니다. 이걸 왜 했냐? 그러면 여러 가지 해보다가 이런 게 잘 돼서일 수도 있고요. 그리고 다른 이유는 처음에는 어떤 그 옵티마이제이션 하는 과정이 보통 그 산의 비탈길 이런 걸로 많이 표현을 하잖아요. 그래서 산에서 제일 뭐 높은 곳을 뭐 찾아야 된다, 아니 뭐 반대로 낮은 곳을 찾아야 된다 하면은 그런 부분을 찾으러 갈 때는 뭐 점점 늘렸다가 탐색을 한 다음에 어떤 부분에 그런 옵티마이제이션 값을 그 영역을 찾게 되면 그 영역으로부터 천천히 움직이는 게 뭐 좋다, 이런 식으로 되게 러프하게 말씀을 드려볼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뭐 이거는 사실 쓰기 나름인 것 같긴 합니다. 근데 원래 워머 페이퍼에서는 이런 스케줄러를 실제로 썼다고 하기는 하고요. 스케줄러 이름은 아마 워머 스케줄러 이런 식으로 되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예를 들면 뭐 이런 값들이 뭔가 의미가 있냐, 그러면 사실 제가 예전에 이거 궁금해서 뭔가 찾아본 적이 있었는데, 이런 게 뭔가 수식적으로 나왔다거나 아니면은 이유가 있어서 그런 거는 아니지 않나라는 그런 토론의 글을 본 적이 있어가지고, 이거는 뭐 저자만이 뭔가 알거나 아니면 그냥 해봤는데 잘 됐다 이런 거 같습니다. 그리고 이 레이블링 세무닝 하는 과정은 일단은 얘는 생략을 좀 하겠습니다. 이거는 이제 그 레이블을 뭐 예를 들면은 이미지로 비유하는 게 더 편할 것 같은데, 개, 고양이 분류하는 어떤 멀티클래스를 분류하는 10가지의 동물로 분류하는 태스크가 있으면, 이제 실제로 그 태스크를 풀기 위해서 레이블이 강아지가 true 레이블이 1이면은 그걸 진짜로 1로 학습을 시키는 게 아니라 0.9로 눌러서 어느 정도 얘도 레이블 자체도 불확실성이 있다, 컨피던스가 좀 낮아야 된다는 걸 이제 감안하고 학습시키면 오버피팅이 안 일어날 수 있다는 어떤 테크닉 중에 하나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원하는 타겟 분포 대신에 이제 신뢰도 기반으로 뭔가 이렇게 값을 눌러줘서 원래는 1, 0, 0, 0, 0이었던 거를 0.9, 뭐 0.01, 0.01, 0.02 이런 식으로 이제 눌러줘서 학습을 시켰을 때 좀 더 안정성 있게 그 밸리데이션이나 테스트에서 성능이 잘 나올 수 있게끔 하는 레귤러라이제이션 테크닉이다라고 간단하게 알아주시면 될 것 같고요. 이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 첫 번째 예제가 그냥 단어를 뭐 복사하는 예제인데요. 얘는 그냥 쭉쭉쭉 실행을 뭐 크게 시켜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얘는 문제가 크게 없는 게 기존에 저희 그 디코딩하는 과정 그대로 함수 짜져 있고, 그다음에 학습하는 과정은 이전에 있었던 코드 그대로 된 거여가지고 뭔가 특이한 부분이나 아니면 결과 자체가 뭐 신기하다 이런 건 없어서 그냥 실행을 시켜주시고 다음 단계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이 예제는 뭐 하는 예제냐면 어떤 인풋이 들어와도 맞춰야 되는 그 단어가 이제 그냥 동일한 기호를 뭔가 생성하는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네, 학습이 일어나서 로스가 계속 떨어지고 실제 인퍼런스를 여기 그리디 디코딩을 통해서 하게 되면 결과를 이제 보실 수 있는데, 그때 보시면은 네, 어떤 결과인지 보실 수 있을 것 같고요. 그 그리디 디코딩이라는 거는 이제 탐욕 알고리즘처럼 내가 정말 지금 당장 제일 좋은 걸 찾아야 되는 그런 방식이고, 디코딩하는 과정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포룹을 계속 도는데 그때마다 맞춰야 될 단어의 그 확률값을 그냥 제일 높은 것만 가지고 다음 단어를 맞추는 방식으로 그 디코딩하는 과정이 그리디 디코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이거보다 이제 더 그 고려돼야 될 어떤 디코딩 방법들이 굉장히 많은데, 그 부분은 뭐 제일 기본적인 건 빔을 활용해서 빔 디코딩을 하는 그런 방법이 있고요. 그리고 빔 디코딩이라고 하면은 사람으로 치면 지금 당장 내가 해야 될 것들을 계속 그 맥시멀하게 계속 뭔가 반복해서 하는데, 이 빔은 내가 여러 개의 그런 가능성이 있는 패스들을 생각을 해서 저장을 해놓고 그 중에 가장 그 종합 점수가 높은 애로 디코딩을 이제 연산을 하게 되는 과정이어서, 그리디 디코딩보다는 탐색 영역이 일단 기본적으로 있고, 그 탐색 영역이 있다 보니까 기본적으로 성능이 보통 높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오버피팅이나 봐야 되는 패스가 계속 그리디하게 가게 되면 그 탐색 영역 자체가 굉장히 적기 때문에 그렇게 봐주시면 될 것 같고요. 실제로 리얼월드 이그젠플은 이제 독일어에서 영어로 번역하는 예시의 데이터셋을 사용을 하게 됩니다. 이 코드는 이제 보통 머신 트랜스레이션에서 많이 하는 태스크가 이제 독일어에서 영어, 그 유럽권 나라의 언어랑 미국 그 영어를 이제 번역하는 과정을 많이 하게 되고, 요새는 워낙 그 멀티링구얼 모델들이 메타 AI나 이런 회사에서 굉장히 많이 다루고 있다 보니까 100몇 개국의 그런 단어, 그 문장들을 번역할 수 있는 어떤 모델들도 되게 많아진 것 같긴 합니다. 이 코드에서는 멀티 GPU를 처리하는 코드도 들어가 있긴 한데, 그 부분은 실제 나중에 이 환경을 가지고 GPU를 멀티 GPU로 돌리실 분들은 참고를 하시면 될 것 같고, 여기서 콜랩의 기본 환경은 GPU가 하나이기 때문에 요거는 지금 따로 신경 써서 안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요 위에 돌아가고 있긴 하지만 쭉쭉쭉 설명을 드리면은 단어들을 결국에는 이제 사용하는 어떤 데이터셋을 불러와야 되잖아요. 그러면 그 불러오는 건 이제 라이브러리를 사용해서 불러오게 되는데, 그때 사용하는 문장들을 결국 정보를 추출해서 내가 사용해야 될 단어의 보캡을 구성하는 과정이 있습니다. 그 보캡을 보통 구성할 때는 토크나이징이라는 그 방법들을 고려해서 토큰으로 만들게 되는데, 지금 여기 같은 경우에는 여기 자체적으로 있는 토크나이저를 쓰는 걸로 저는 알고 있고, 보통 버트나 아니면 GPT 같은 경우에도 BP나 워드피스 이런 알고리즘들이 있는데, 그 부분은 궁금하시면 그 부분 참고해 주시면 될 것 같고, 결국 그 단어의 보캡을 만드는 과정이 굉장히 중요한 게 뭐냐면, 이 단어들의 조합들이 워낙 많은데 내가 정말 자주 쓰일 법한 단어의 그런 조각들을 잘 찾아내는 과정이 굉장히 중요하고, 그게 만약에 찾아지지 못한 단어들이 존재하게 되면 그 정보를 읽는 거나 다름이 없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도 있고요. 예를 들면 보캐브러리라는 단어를 그냥 보캐브러리로 쓸 것인가, 아니면 보카라는 거를 같이 하나의 단어로 쓰고 뒤에 나오는 단어를 또 다른 토큰으로 쓸 것인가, 그런 부분들이 결정이 어떻게 되냐에 따라서 굉장히 성능이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이제 고려해서 토크나이저를 구성을 하게 되고, 그 토크나이저에 의해서 잘린 토큰들의 조합들을 가지고 보캡을 구성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보캡에서는 추가적으로 많이 쓰는 그 테크닉이 스페셜 토큰들을 넣게 되는데요. 이 스페셜 토큰이 하는 역할은
문장의 시작점 그리고 끝점, 여기서는 이런 식으로 시작점을 표기하게 되고 이런 식으로 이제 끝점을 표기하게 되고요. 그다음에 빈 그 블랭크니까 이제 빈 그 뭐 부분이 있으면 블랭크로 표기하게 되고, 그다음에 UNK는 보캡에 없었던 단어를 만나게 됐을 때는 전부 UNK로 변화를 하게 됩니다. 제가 그 자연어를 공부하면서 제일 싫었던 부분도 이 토크나이저 부분인데, 단어를 숫자로 변환하는 데 있어서 가장 필수적인 영역이 아무래도 이런 토크나이저 영역인데, 이게 아무래도 전처리, 뭔가 AI 모델을 직접적으로 다루는 막 뉴럴 네트워크 이런 게 아니라 전처리 부분이다 보니까 편하게 하면 좋은데 굉장히 처리가 까다롭고, 그리고 되게 필수적인 또 부분이다 보니까 이 난이도가 굉장히 좀 어려웠었던 것 같습니다. 이런 게 이제 잘 돼야 그 챗GPT도 보면 생성할 때 토큰들이 이렇게 결국 생성이 되는 거잖아요. 뭐 단어들이 생성된다기보다 단어보다 더 작은 조각들이 생성이 되는 거니까 이런 게 잘 구성이 돼 있고 그 조각들의 인베딩이 정말 잘 구성이 돼야 이제 실제로 정확히는 뭐 조각들의 인베딩 구현이 잘 안 돼도 그 모델 자체가 그걸 잘 모살만 할 수 있으면 문제는 없을 것 같은데, 이 조각들이 어쨌든 어떤 의미를 결국 만들게 되는지가 중요하다 보니까 보캡 과정이 굉장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이런 데이터 로더나 아니면은 그 안에 들어가는 배치를 정렬시키는 함수들은 아무래도 시간 관계상 좀 생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은 제가 나중에 소개해드릴 그 코파일럿에서 한번 이런 식으로 긁었을 때 얘가 어떤 역할을 하는지 그런 것들을 한번 나중에 써보실 때 해보실 수도 있을 것 같고, 아니면 요 관련된 거를 직접 라인 바이 라인으로 한번 확인해 보시는 거를 좀 추천을 드립니다. 그래서 전반적인 코드의 흐름은 이제 결국 얘네가 하고 싶은 거는 독일어를 영어로 변환하고 싶은 과정이잖아요. 그래서 뭐 소스랑 타겟에 해당하는 정보들을 활용을 해서 이제 트레인 데이터 로더, 밸리드 데이터 로더를 만들고요. 그리고 트레인 데이터 로더, 밸리드 데이터 로더를 가졌으니까 뭐 어떻게 옵티마이저 해야 될지에 대한 정보랑, 그 다음에 스케줄러, 아까 뭐 이렇게 웜업해서 이제 떨어지는 그런 구조의 스케줄러를 정의를 하게 되고, 여기서부터가 이제 기본적인 트레이닝, 전형적인 트레이닝 루프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모델이 어디서 정의되어 있냐면, 메이크 모델에 해당하는 부분이 트랜스포머를 정의하는 부분이 됩니다. 그래서 보캡 사이즈랑 소스 보캡 사이즈랑 타겟 보캡 사이즈, 그리고 레이어의 인코더, 디코더 레이어의 개수, 그래서 모델을 정의를 하게 되고, 그 모델 안에 1512로 정의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GPU에 보내서 이 과정을 거치게 되고, 여기 트레이닝 루프에 보시면 각 에폭마다 모델을 학습을 시킬 건데, 그 학습을 시킬 때는 에폭 자체를 돌리는 그냥 싱글 에폭 그 함수를 실행을 시키게 되고, 그리고 그 에폭이 한 번 끝나면 밸리데이션하는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그래서 밸리데이션 할 때는 모델점 이발을 해서 그 드롭아웃이나 이런 부분들을 다 컨트롤을 하셔야 되고요. 그리고 나서 얻은 그런 밸리드 데이터로 실제 테스팅을 해서 나오는 로스 계산된 값을 가지고 프린팅하는 함수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요거는 디스트리뷰티드 모델 부분인데 이런 거는 따로 안 보셔도 될 것 같고요. 아까 거기 함수가 메인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나머지는 그냥 함수를 이렇게 랩핑해주는 그냥 함수라서 지금 예제에서는 크게 신경을 따로 안 쓰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로드 트레인드 모델이 결국 전체를 다 돌리는 컨피그레이션 파일 딕셔너리랑 저장해야 될 모델명 이름이랑, 그다음에 모델명이 만약에 있으면은
없으면은 학습을 하고 있으면 그냥 넘어가고요. 그리고 만약에 이 로드 트레인드 모델이니까 학습된 모델을 불러왔다는 얘기니까 그 모델을 그 구현체를 구현해놓고 저장해놨던 그 모델을 이 로드 스테이트 디트라는 함수를 쓰게 되면은 이 모델 뼈대 안에 그 파라미터들을 그대로 부어주게 되는 과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를 그냥 쭉쭉쭉 다 전체를 실행을 시키시면은 될 것 같습니다. 그 결과는 결국 얘가 하는 건 이제 독일어를 영어로 변환하는 소스 언어를 타겟 언어로 변환하는 태스크고 그거를 학습을 시키면 어느 정도 되긴 하겠죠. 그래서 팝하고 같은 시스템의 어떤 가장 기본적인 형태가 이런 식으로 앞에 소스 문장을 타겟 문장으로 트랜스포머로 뭔가 변환하는 그런 식으로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고 이 예제에서 따로 더 볼 내용은 크게 많이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비주얼라이제이션 시키는 부분이 있긴 한데 이거는 아까 말씀드렸던 부분 중에 하나가 어텐션 레이어가 쓰이는 종류가 크게 세 가지가 있다고 말씀드렸는데 인코더에서는 모든 단어들이 한 문장 내에 모든 단어들이 서로를 다 첨부할 수 있게 되고 디코딩 하는 과정에서는 어떤 마스크드 셀프 어텐션이라는 메커니즘을 사용해서 디코더의 그 첫 번째 어텐션을 계산을 하게 되고요. 그리고 이건 디코더 소스 어텐션이라는 거는 인코더에서 최종 나온 메모리 그 임베딩들을 이제 키 쿼리로 써가지고 디코더에 나온 임베딩을 밸류로 또 써서 연산을 실제로 그 인풋 정보를 받고 디코더에 이제 흘려주는 방식의 어텐션 이 세 가지에 대한 비주얼라이제이션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더 좋은 라이브러리도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트랜스포머는 조금 더 구현체가 까다로운 편이고요. 더 쉬운 예제들을 만약에 보고 싶으면 아마 이 라이브러리가 제일 유명했던 것 같아서 옛날 기준으로는 버트 같은 그 인코더만 있는 구조면은 이런 식으로 라이브러리를 실행을 시켜서 실제 이 더 레디, 퀵클리, 호프트 이런 애들이 어디 토큰을 바라보는지 이런 식으로 인터랙티브하게 볼 수 있는 라이브러리도 있고요. 이게 아마 트랜스포머도 지원은 했었던 것 같은데 개념적으로는 버트가 워낙 이제 디코더 구조가 아니라 이해하는 그냥 인코딩 구조다 보니까 훨씬 더 보기 편할 것 같아서 이런 식으로 보여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구현하는 걸로 이 시간 안에 모든 걸 다 이렇게 전체적으로 이 코드 한 줄 한 줄을 다 이해하시기 당연히 힘들고 저도 이 코드의 대부분의 모든 내용들을 처음부터 짜라가면 절대 짤 수 없기 때문에 그런 부분보다 이제 실제로 코드 작업을 만약에 하시게 될 때 좀 유용할 수 있는 테크닉들을 몇 가지를 준비를 했고 실제 예제들을 좀 보여드리려고 하는데요. 이 비주얼 스튜디오 코드에서 GitHub 코파일럿 시작하는 거는 이 링크를 통해서 좀 확인할 수 있고 꼭 비주얼 스튜디오 코드가 아니어도 여러 아이들 이제 젠프레인스나 다른 여러 가지 코드 실행하는 부분의 그런 실행기에 대해서 여러 코파일럿을 실행시킬 수 있습니다. 네오빔도 그렇고. 근데 저 같은 경우 이제 VS 코드를 쓰고 있어서 여기를 링크를 이걸로 첨부했고요. 그래서 코파일럿을 쓰는 예제가 이건 최근에 트위터의 비주얼 스튜디오 코드 트윗에 올라온 내용을 제가 최대한 가져왔는데 어제 아마 올라왔던 내용, 이틀 전인가 올라왔던 내용 같습니다. 그래서 보시면은 이건 아마 최신 기능인 것 같아요. 이 챗GPT를 따라한 것 같은데 유즈 GitHub 코파일 랩스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얘가 뭐냐면 제가 앱리스트 CNN이 제일 쉬우니까 걔를 그냥 코파일럿한테 맡기면서 실험을 할 건데요.
일단은 내가 무슨 태스크를 할지 알려주면 좋으니까 얘가 파일 구조는 읽긴 읽는 거 같거든요. 그래서 리듬이라는 파일 하나 만든 다음에 지금 요 자동 완성되는 거는 코파일럿이 만들어주는 거긴 합니다. 간단하게 그냥 작성을 해놓고 VS 코드에서 보시면 여기 익스텐션이라는 부분이 있는데요. 여기에 이제 코파일럿을 치게 되면 여기 실행을 시킬 수 있는 코파일럿 모듈이 익스텐션 툴이 있고요. 이걸 이제 설치해서 인증 받으면은 오른쪽에 아래에 코파일럿 모양이 뜨게 됩니다. 그리고 최근에 지원하는 요 Experimental Features for GitHub 코파일럿은 아무래도 챗GPT를 뭔가 모방해서 좀 더 설명력 있고 코드를 짤 때 좀 인터랙션하게 만들기 위한 툴인데 일단 이 두 가지를 빠르게 사용을 좀 해서 앱리스트 코드를 바로 짜보겠습니다. 지금 보시면은 앱리스트랑 뭔가 좀 상관없는 라이브러리가 나오다 보니까 제 생각에는 좀 더 명시적으로 얘기를 해주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아까랑 다르게 이제 다른 라이브러리들이 나오는 걸 좀 확인을 하실 수 있을 것 같고요. 네, 이런 식으로 코드가 좀 길면 시간이 있는데 이런 식으로 지금 이 하나하나를 다 짜지 않아도 CNN 모델을 이쁘게 만들어줍니다. 그리고 여기서 봐야 될 거는 끝에가 10 리니어 레이어에 10 요 마지막에 아웃풋 사이즈가 10이죠. 그래서 이게 뭐냐면 앱리스트 클래스의 개수를 얘가 이미 알고 있다는 뜻입니다. 여기서 만약에 이 레이어들의 설명을 좀 받고 싶다 그러면 GitHub Copilot Labs라는 최신 기능이 있는데요. 이거는 지금 동작할지 모르겠는데 이 기능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근데 제가 지금 보여드릴 수 있는 기능은 Explain이라는 기능이고 챗GPT랑 동일하긴 합니다. 이제 이 코드를 주고 얘가 무슨 코드인지 설명해봐라고 하는 부분이고요. 스크롤 주 부분을 Ask Copilot이라고 하면은 그 부분을 이제 라인 바이 라인으로 설명을 해줍니다. 물론 이 내용이 하이레벨적으로 뭔가 얘가 뭘 하고 싶은지에 대한 설명이라기보다 이 라인 바이 라인 어떤 식으로 동작하는지에 대한 구체적인 좀 얘기를 하고 있다고 보시면 되고 이런 방식도 있고요. 제가 여기에 보신 Use GitHub Copilot Labs라는 게 이런 식으로 설명해달라고 할 수도 있고 또 다른 방식이 또 하나 있는 게 아예 그 코파일럿의 기능 자체를 사용해서 Q&A 형식으로 물어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왜 10인지를 아마 물어보면 뭔가 얘기를 해줄 수도 있을 것 같아서
지금 아예 답을 해주잖아. 그래서 because the MNIST dataset has 10 classes 이렇게 얘기를 해주는 거 보면은 물론 이 MNIST 데이터셋이 워낙 유명한 예제고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 모델, 이 코드를 제너레이션하는 모델 안에 이 데이터가 엄청 학습이 돼 있었겠죠. 그래서 내부적으로 이미 알고 있는 거긴 한데 그래도 이런 식으로도 설명을 좀 받을 수도 있습니다. 그럼 이거 꼭 코드에 대한 설명만 물어봐야 되냐? 그러면 아마 제 생각엔 일반 도메인 질문도 해줄 수 있을 것 같은데 이런 식으로 갑자기 질문을 하고 싶다. 그러면은 챗GPT 역할을 또 얘도 코드 제너레이션 모델이긴 하지만 사람들이 주석을 워낙 많이 써놨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도 이해를 할 수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 게 이제 약간 Q&A 스타일 프롬프트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코파일럿을 활용해서 또 할 수 있는 되게 좋은 게 코드를 엄청 열심히 짜놨는데 그 코드에 대한 설명이 부족할 때 그 코드를 설명해 줄 수 있는 다큐멘테이션도 만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사실 제가 이거 지금 다 테스트를 제대로 안 해봤는데 참 네, 다행히 일단 1, 2번은 됐는데 3번을 네, 또 해보겠습니다. 지금 얘 같은 경우에는 모델을 이닛할 때 아르규먼트가 없어서 아까 넌이라고 나왔던 것 같고 이 주석 보통 이제 그 코드 좀 이쁘게 짜는 코드를 보면 요 클래스 안에 이런 식으로 뭔가 주석이 달려있거든요. 그래서 주석이 달려있고 뭐 인풋이 뭐고 아웃풋이 뭐고 아르규먼트가 뭐고 이런 걸 다 적어놓는데 그게 안 달려있는 경우에는 이런 코파일럿 써가지고 그냥 뭐 주석을 굳이 다큐멘테이션 사람이 다 안 따라도 되고 그런 애들이 굉장히 정확도가 높은 제 생각에 정확도가 굉장히 높은 편인 것 같은데 이런 식으로 정의도 해줄 수 있는 다큐멘테이션 방법도 있는 것 같고요. 뭐 이거 GitHub Copilot is like a second brain은 그냥 이 생성 자체를 어쨌든 얘네들이 문법을 알면서 다 해주잖아요. 그 자체 아이디에이션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CNN 모델을 정의를 했으면 그 다음 뭘 해야 될지 모르겠다 그러면 계속 물어볼 수 있죠. 아이디에이션을 같이 하면서 그냥. 이래서 그 전적으로 이 챗GPT나 코파일럿을 믿으면 안 되긴 하고요. 네, 같이 가는 게 좋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다른 기능 중에 하나는 이제 이렇게 코드 생성하면서 할 수도 있는데요. 아마 단축키 중에 맥북 같은 경우에는 컨트롤 엔터고 뭐 윈도우 좀 다를 것 같은데 실제로 이걸 생성할 때 어떻게 생성을 하는 게 좋은지를 블럭 단위로 얘네들이 리트리버를 해서 검색을 해서 가져오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그냥 아예 억셉을 하면은 제가 마크했던 부분을 얘네들이 어쨌든 블럭 단위로 잘 생성을 해서 이런 식으로 생성을 하게 됩니다. 코드 짤 때 제일 귀찮은 부분들이 이제 메인 펑션 정의하고 뭐 하고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 그런 부분들 그냥 이렇게 정의를 바로 해주니까 굉장히 좀 편한 부분이 있고 뭐 중간중간에 이렇게 지금 빨간줄 치는 부분들은 분명히 인포트 라이브러리가 부족해서 생기는 문제니까 그런 부분도 계속 그냥 인터랙션 하면서 이제 진행을 하시면 됩니다.
네, 얘네가 생각하기에는 이 정도면은 학습을 할 수 있는 코드가 완성이 됐다고 보는 것 같아요. 메인 펑션을 만든 거 보니까 이 뒤로는 사실 더 실행시킬 게 없다 보니까 네, 저는 코드 내용을 사실 아예 안 봤습니다. 그래서 이게 돌아갈 수 있는지 안 돌아갈 수 있는지도 모르고 뭐 엠리스트를 하는 건지 아니면 그냥 진짜 그 의미 없는 토큰을 만드는 건지 모르겠지만 일단 실행을 시켜보면 알 수는 있겠죠. 물론 코드를 읽어보는 게 무조건 당연히 중요한 건 맞는데 네, 그냥 그 코파일럿의 힘을 믿고 이 정도 예제는 할 수 있겠다고 생각하고 파이썬 메인 파일을 그냥 바로 실행을 시켰습니다. 네, 보시면은 알아서 뭔가 하긴 하는데 로스가 지금 뭔가 이상하죠. 네. 예, 그래서 뭐 저쪽으로 믿으시면 안 되긴 합니다. 근데 이거가 발생한 이유는 아마 뭔가 로스 정의할 때 좀 문제가 있는 것 같고요. 네, 그 제가 이 부분을 제외하고 말씀드리고 싶었던 부분은 이 코파일럿을 쓰는 과정이 굉장히 그 많은 부분에서 코드를 직접적으로 짜셔야 되는 부분이면은 많은 시간 단축을 할 수 있다는 거는 이미 논문과 이 코파일럿을 1년, 2년 정도 사용 결과에서 드러난 걸로 보시면 될 것 같고 특히 뭐 많이 도움을 개인적으로 저는 많이 받았던 거는 정규식 표현하거나 자연어 처리에서 아니면은 뭐 데이터 프레임 같은 거 막 풀 때 이제 판다스 같은 거 쓰면은 변수명 같은 거 맨날 막 바꿔서 써야 되잖아요. 그런 것들을 굉장히 손쉽게 바로바로 만들 수 있는 그 툴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이 예제들은 따로 하지는 않을 것 같은데 이제 코파일럿을 썼을 때 뭐 예를 들면 코드 생성화 그 코드 짜는 시간을 뭐 엄청난 단축을 하는 게 이미 기정사실화가 된 거는 맞다고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을 꼭 드리고 싶은 거는 이런 모델을 어쨌든 보는 뭔가 그 하이레벨적인 걸 알면서도 이런 도구들을 최근에 이런 생성 도구들이 워낙 많이 나오니까 그런 도구들을 잘 활용해서 푸시고 계신 문제들이나 어떤 고민하고 계신 문제들을 잘 활용을 하시면 되게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많이 들었고 이게 이미 나온 지도 꽤 오래됐는데 제 주변에 연구하시는 분들이나 그런 분들도 자주 이렇게 막 활용을 하시는 분이 그렇게 또 많지는 않아요. 왜냐하면 요새 속도가 워낙 빠르고 이제 진짜 따라잡을 수 없을 만큼 너무 많은 정보들과 속도가 빨리빨리 오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서는 이런 단순히 사용할 수 있는 툴들은 한두 번씩 사용해보면 그런 트렌드를 좀 쫓아가는 데 도움이 많이 되지 않을까 하고 그 마지막에 이 GPT는 어제 했다고 좀 들어가지고 깃허브 그리고 사용도 많이 하셨을 것 같아서 깃허브 코파일럿에 대한 어떤 사용 방법의 그런 팁들을 좀 마지막으로 소개를 마치고 오늘 그 실습을 일단은 종료를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